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요즘 유튜브 참고하면서 재테크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런 류의 채널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제 청취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나 제보 가운데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정식 금융회사도 아니면서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주가 폭락 등으로 자산시장이 많이 불안했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좀 더 수익률을 높이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방황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빈틈을 노린 겁니다. 유튜브에서 투자 전문가로 가장해 수개월 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정보, 큰 돈이 되는 정보, 만약 그렇게 좋은 정보라면 생면부지인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정보를 왜 나눠줄까요? 자기 혼자만 알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마 우리에게 공유하면서 본인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투자를 권하고 있는 본인이 먼저 투자한 종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업무 특성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많은 투자자만 모으면 돈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가 정말 좋은 정보라고 너한테만 알려준다고 한다면 왜 나한테 공유해주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월 30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 주의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증시 열렸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오프닝으로 유사수신 행위의 피해 사례를 좀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유사수신 업자인지 아닌지 참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가장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라고 치시면은 예.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업체가 과연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요. 금융사들은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업무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곳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금융감독원의 파인, 거길 들어가 보면 그래도 알 수 있다라는 정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주제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현재 자산 시장을 진단하면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뭔가 더 답답해지는 게 아닌지 하는 제목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십니까? 네, 현재 시장이 제일 우려를 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두 가지인데 가장 좋아할 만한, 긍정주의자들 입장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조합은 침체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정말 최고죠. 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딱 예.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로를 우리가 좁은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둘 다가 잘하면 달성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이유였었냐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예상보다 빨리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둔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다, 덜 우려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주로 나오나요?
네,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난주에 PMI가 나왔습니다. PMI가 뭔가요? 아예 PMI라고 하면은요,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요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구매 관리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음. 이렇게 설문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를 묻는 것인데요. 네. 이 지수가 발표될 때 50이 넘으면은 경제가 확장 국면, 50 아래로 가면 수축 국면, 보통 이렇게들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요 데이터가 아무래도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제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는 선행 지표로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거를 좀 말해준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근데 설문조사 결과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가 예. 전월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그리고 예상치 시장에서 예상하는 숫자보다도 좀 더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이게 PMI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가 국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한 건가요? 외국에서 한 건가요? 네, 지금 국내외에서 다 요건 진행이 되는데요. 크게 봐가지고서는 많이들 보시는 게 마켓에서 집계하는 것을 예. 보게 되고요.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나 다른 데서들은 이 데이터를 참고를 하게 되고 미국만 독특하게 마켓 데이터뿐만 아니라 ISM이라고 요거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ISM에서 발표하는 것을 자료를 조금 더 신뢰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설문 대상자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기 상황이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글로벌이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근거들이 더 있을까요? 예,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성을 가진 데이터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요 지표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로 안 좋습니다. 예. 안 좋기는 하지만은 전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그 마이너스 폭이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최악을 지나고 있는 이런 사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GDP 4분기께 발표가 되었었는데 네. 이 GDP도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좋았나 보죠? 네. 그 헤드라인 숫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단 미국의 GDP가 얼마 나왔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2.9%가 나와서 예. 일단은 뭐 침체라고 하는데 2.9%면 대단히 잘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게 예상치 2.6%보다도 잘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체 우려는 우리가 좀 덜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좋은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그와 동시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혹시나 또 자극이 되면 어떡하느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잠잠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요 GDP가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 변동성이 큰 일회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하고서 기저에 깔려 있는 실제 성장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재고의 변동, 네. 그다음에 순수출 아니면 정부 지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면 사실은 2.9% 성장이 아니라 0.24% 성장에 그럼 불과했다는 얼마 성장 안 한 것입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우연하게도 양쪽을 다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봐서 경제 상황을 보면 예.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고 예. 반대로 그렇다고 이것이 경기를 엄청나게 인플레가 올 정도로 자극하느냐 하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생각보단 약하다라는 것이죠. 야, 참 애매모호하네요. 너무 경기가 과열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 인플레이션은 우려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나쁘지 않은 시그널에 딱 그 숫자가 나왔다.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GDP가 발표될 때 소비가 미국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예. 소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소비 데이터 자체는 2.1%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기저의 소비를 가장 잘 알려주는 실질 국내 최종 민간 소비가 있거든요. 예. 이거 경우에는 0.2%로 또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같은 내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물가 데이터도 지난주에 중요한 게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 역시나 물가가 예상대로 좀 잘 내려가고 있구나. 이거를 또 한 번 증명시켜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PC 물가 지수인데요. 네, 그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 딱 정확하게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는데 딱 그만큼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하고 푸드를 제외한 식품을 제외한 근원의 경우에도 예상치 4.4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데이터들이라서 미국은 경기도 나쁘지 않으면서 물가도 잡혀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 시장인 미국이 그렇게 좋다면 뭐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도 뭔가 호재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일단 요인들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작년까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한국 증시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합계를 보면은 거의 한 60조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한 경우는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이제 2006년, 7년, 8년 요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주가 빠지는 거에 가장 중심축이 외국인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3년 연속으로 팔았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너무 많이 팔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좀 사게 되거든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산을 너무 비워놓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가 또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보나 해서 좀 채우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게 제일 큰 이유로 보이고요.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2009년, 10년, 2년 연속으로 거의 판금액만큼을 다시 매수를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신문을 봤더니 또는 뉴스를 봤더니 반도체 올해 전망이 되게 안 좋다. 뭐 재고도 많이 쌓이고 뭐 감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작 봤더니 삼전 주식도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적은 안 좋게 전망을 하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실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실적과의 함수인데 예. 왜 반대로 가느냐 이실 텐데요. 실은 우리는 이미 반대를 한번 겪었습니다. 언제죠? 2021년도에 예.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데 예. 주가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무엇이냐 하면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신 있어 하는 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네. 화학이나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실적이 잘 나올 때 매도를 하고요. 예.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보시게 되면 예. 그 해에 이익이 성장하면 보통 주가가 빠지고요. 오히려요? 예, 그 해에 이익이 감소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특징이 과거에 더 많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국내 주식이나 외국 주식의 여러 흐름이나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주요 데이터들 더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물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물가 쪽에서 과연 그러면은 지금 좀 빨리 내려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3개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거를 만약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도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연율화 해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해 보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게 되면 미국의 근원 PC 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2%인데 네. 거기를 향해 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 거의 근접한 숫자네요. 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연준이 사실은 뭐 매파성을 많이 드러내곤 있지만은 본인들이 기준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금리 정책을 인플레가 얼마 정도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공식을 몇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 네. 그거까지도 한번 대입을 저희가 해보면은 훨씬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매파로 분류됐었던 제임스 블라드 네. 지역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봤었을 때에 근원 PC 물가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공식을 만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2.9%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는 3.85가 되어야 됩니다. 3.85요. 예, 그럼 지금보다 낮아야 되는 그렇네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부 혹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시장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연준의 멤버들이 했었던 과거 공식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작년에 10월인가 11월 달에 그때 금리가 5에서 7%는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만들어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도 근원 PC 물가 대비해가지고서 1.5% 정도는 정책 금리가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2.9%로 근원 PC 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1.5도 하면 4.4거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더 안 올려도 된다. 이렇게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까 또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좁은 길이 아니 오히려 좀 더 넓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금리 기조에도 슬슬 변화의 기운이 감지될 만큼 뭔가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지 증시 분위기도 요즘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이런 훈풍이 정말 실현되느냐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아마 2월 2일로 기억하는데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파월 그다음에 네, 연준의 FOMC 이거는 뭐 빠지지 않고서 다 챙겨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번 주에 FOMC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나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또 뭐 있나요? 네, 일단은 뭐 FOMC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FO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직전에 캐나다에서 지난주에 이제 금리 결정을 내렸었는데 예. 상당히 비둘기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FOMC도 이번에는 그 25bp로 그 금리 인상폭이 일단은 감속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당시에 비둘기 서프라이즈를 낼 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코멘트에서는 조금 매파적인 코멘트를 섞어서 했었어요. 근데 시장은 비둘기적으로 돌렸다는 걸 확실히 이제 인지를 한 것이죠. 네네. 마찬가지로 이번 FOMC에서도 코멘트는 좀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두 번 연속의 감속입니다. 75bp에서 50bp로 지난번에 낮췄고 이번에는 50에서 25로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감속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구나에 훨씬 방점을 시장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요. 매월 이제 월말하고 월초가 되면은 경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고용 비용 지수가 화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에 구인이직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구인이 얼마나 또 좀 감소했는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간 고용 보고서. 여기서 결국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좀 더 내려가느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물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얼마나 살아났을까? 예. 첫 번째 성적표를 이번 주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종류의 PMI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수출입니다. 네. 한국의 수출이 과연 조금 최악을 벗어나느냐? 11월 달이 최악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폭이 조금 감소하는 게 나타났고 1월 같은 경우에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데이터는 12월에 비해서 또 조금 개선세가 엿보였는데 과연 1월 전체로 봐서도 그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ISM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의 PMI 데이터 미국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중국이 다시 그 코로나19로 벗어나서 활동을 한다라는 건 경기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또 물가에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과연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펼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네. 물가에 영향을 줄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저는 아직은 좀 중립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중국의 경제가 꽤 괜찮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들이 나왔다면 과열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 그 전에 데이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상해 대봉쇄를 한 이후에 중국 경제가 엉망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과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좀 바닥 다지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데이터들이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는지를 보고 나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줄지 말지를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중요한 뭐 회의들 발표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 쪽에서도 또 있습니다. 영국하고 유럽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미국보다도 유럽 쪽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아가지고서 네. 문제가 되었고 실은 12월에 ECB 회의도 그 당시에 있었던 FOMC 미국의 회의보다는 더 매파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럽의 위원들끼리는 서로 간에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가스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금 비류기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럽 쪽에서도 매파성은 제 생각에 12월보다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좀 잦아드는 모습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에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좀 줄어들어서 대출 금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어깨 다시 피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신기반기한 기업은 많다. 기업이 흥망성쇠한 스토리로 경제와 친해지는 시간이죠. 신기반기 레드칩.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미니 메시지에 바로 뒷코너인 김현우 소장님까지 나와 계시고 아주 뜨겁습니다. 오, 네. 아마 이게 다 우리 신기주 부대표님의 주옥 같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요, 박정우 소장님 교수님 덕분이죠. 네. 자, 오늘은 다행히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네요. 구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구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죠. 예. 네, 검색창에 구글 해서 검색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텐데 이 기업이 정말 잘 나갔는데 요즘 웬일인지 너무 못 나가요. 그래요? 이게 구글이 못 나가는 세상에 올 줄이야. 그러니까 일단 지난 1월 20일이었는데 예. 일단 금요일이었는데 구글한테는 이게 피해 금요일이라고 불려요. 뭐 때문이죠? 하루 아침에 12,000명이 잘렸습니다. 하루예요? 하루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요. 심지어는 아침 7시에 이제 당신이 해고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회사에서 보냈는데 네. 아침에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출근하기보다 출근해서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출근해서 출근했는데 회사에 못 들어간 거예요. 카드가 안 됐구나. 카드키가 안 돼갖고 야. 카드키가 빨간색이면 해고, 네, 녹색이면 안 해고 뭐 이런 사태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하고요. 뉴욕에도 구글 이제 지사가 있는데 예. 글로벌 전체에서 구글 회사에서 다 일어났어요. 저는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사람과 인연이잖아요. 그럼 나갈 때도 한 달 정도 전쯤에 우리가 이런 좀 상황인데 하면서 좀 냄새라도 좀 풍겨줘야지. 아침에 이메일로 통보하는 걸 이거 우리 정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 정서에서는 이제 안 되는데 미국의 특히 실리콘밸리에 네. 있는 테크 기업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예. 구글뿐만 아니고 뭐 MS,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다 정리해고 수술을 받고 있죠. 대량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인데요. 사실은 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나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팀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부서를 날리는 거군요. 부서를 날리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한꺼번에 12,000명이 잘려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궁금한 게 구글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빅테크를 지칭하는 트렌드 용어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2010년대 초에는 잘 나가는 기업 묶어갖고 우리 잘 얘기하잖아요. 뭐 이제 빅4 이런 얘기 막 많이 하는데 팡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팡이 뭐냐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었고 여기에 이제 애플이 빠져 있었는데 애플을 더해갖고요. 파앙이 됐어요. A를 더하니까 파앙이 됩니다. 파앙. 예. 근데 그러다가 넷플릭스가 좀 못 나갔어요. 2010년대 후반 뭐 이 정도에 이제 너무 많이 성장했어. 이제 더 이상 구독으로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빼고 우리끼리 해서 가파가 나옵니다. 가파가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었고요. 네. 2023년 최근까지의 용어, 가장 트렌드한 잘 나가는 우리끼리 용어 표현하는 게 또 생겼어요? 마마예요, 마마. 마마. 네, 마마가 뭐냐면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뒤에 A가 두 개 있겠네요. 그렇죠. A가 두 개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고 구글이 알파벳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2015년에. 예. 어쨌든 저쨌든 해도 빵이든 뭐 가파든 마마든 절대 안 빠지는 기업. 구글이네. 맞아요. 구글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절대로 빅테크 선두주자를 뺏긴 적이 없는 막강한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창사 이래 98년도에 창업했는데 네. 이래 처음으로 전체 직원의 6%를 정리해고를 한 겁니다. 그것도 뭐 어떤 직원은요, 뭐 1년에 회사에 $100만 벌어주는 직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잘렸대요. 아니 그런 친구를 왜? 충격과 공포. 네. 당사자의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당하면 미국은 워낙 문화가 이러니까 해고를 당한 사람이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뭔가 난리가 나나요? 수동적으로 사실은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네. 개별적인 해고가 아니고 예. 팀당 정리인 거죠. 아. 당신의 프로젝트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더군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는 구글이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이라고 얘기하지만 알파벳이라고 쓰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는 네. 구글의 본질은요. 검색 광고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검색어 넣어갖고 여기서 이제 이 키워드에 얼마나 광고를 많이 붙느냐 예. 갖고 돈을 버는데 구글의 매출을 단순화하면요. 검색 광고가 50%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엄청나네. 네이버도 검색 광고 있는데 지금은 네이버의 이게 비중이 이제 검색 광고보다는 쇼핑이 증가했죠. 예. 근데 구글은 여전히 검색 광고가 커요. 대신에 다른 게 생겼습니다. 뭐죠?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도 궁극적으로 광고죠. 예, 유튜브도 네. 광고인데 어쨌든 영상 광고잖아요. 아, 그렇죠. 예, 검색 광고는 50%, 유튜브의 영상 광고가 25%,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해서요. 예. 그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건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회사가 잘 나가면 그 회사한테 서버 빌려줘 갖고 예. 돈을 버는 건 이 클라우드 매출이 한 10% 정도 되고요. 네. 그럼 이제 50 더하기 25 더하기 10 하면 나머지 한 10 정도가 기타 등등의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매출이 50%인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3분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부터 검색 광고가 쭉쭉 줄기 시작해요. 근데 네. 이때가 다 언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냐면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연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안 하고 광고 안 하니까 검색 광고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문제는요. 유튜브 광고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 원래 유튜브 광고를 따로 집계를 안 하다가 예. 2019년부터 우리 검색 광고는 약간 성장이 덜한데 유튜브 광고 잘 돼요라고 하면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이 광고가 하반기부터 오히려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동안 버틸 수 있는 근원이었던 유튜브 광고마저 줄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요 미국 기업들은 이제 주식을 워낙 많이 발행하니까 예. 수십억 주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데 이익률 할 때 2022년 구글의 주당 순이익이요. 이걸 EPS라고 표현하는데 예. 2.4달러에 불과해요. 아주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였죠. 그게 3분기부터 가시화돼서 이제 이번 주에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기업 실적 발표도 이번에 되게 크거든요. 빅테크 기업 실적 이번 주에 많이 발표되는데 예. 구글 발표도 4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그거 발표하기 전에 3분기부터 꺾였으니까 이때 이미 그냥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뭐 광고가 줄어드는 것들이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구글의 침체 직접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네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때문이다. 자, 기승전 모든 건 파월 연준 의장 때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경기 위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죠. 왜냐하면 특히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뭐 당연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 광고가 둔화되기 시작한 건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2년 상반기 오히려 2021년부터였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아주 좋을 때도 유튜브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왜 이러냐고 봤더니 이게 유튜브 대체제가 생긴 거죠. 뭐죠? 틱톡. 예. 네, 이른바 숏폼이라고 표현되는 짧은 영상 광고한테 영상 광고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가 아무리 잘 돼도 광고를 가져올 수 없게 됐는데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더 있는 건요. 영상이 짧으면
아무래도 광고 붙일 수 있는 타이밍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매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음. 그러니까 트렌드를 뺏겼는데 숏폼을 만들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쇼츠라는 거 만들었는데 예. 광고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구글 빼고 알파벳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 회사는 알파벳이고 예. 밑에 구글도 있고 그 밑에 엑스랩이라고 해서 첨단 기술 연구하는 회사도 있고 뭐 드론 연구하는 윙이라는 회사도 있고 예. 뭐 벤처 투자하는 구글 벤처스도 있고 생명과학 투자하는 회사까지 있어서 그 자회사 8개를 만든 말하자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런 구글 창업자들이 CEO도 맡고 사장도 맡고 회장도 맡고 이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라는 모체 회사의 CEO는 순다르 피차이라고 하는 지금도 CEO 맡고 있는 인물한테 맡겼는데 이때부터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문샷 싱킹이라고요. 문샷 싱킹. 네, 그게 뭐냐면 예. 그 달 정복하듯이 예.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에 도전하겠다. 우리는 이제 돈을 구글 광고로 너무 잘 버니까 돈 버는 거는 걱정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남들 하지 않는 대단한 일에 도전할 거야. 뭐 예. 정말 달나라 지배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드론 항공기, 첨단 기술, 생명과학 이런 거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8년 동안 했는데 네. 달나라에 못 간 것 같아요. 아, 그러니 큰 네. 과제를 시작한 네. 건 맞는데 그쵸. 아직까지 성과를 못 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가장 큰 문제가요. 여기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했던 게 인공지능이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에서 구글이 더 이상 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앞선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서울에서 대국이 있었는데 구글의 그 알파고하고 네, 기억합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사판 4대 1로 이제 이세돌 구단이 1승 거두는데 성공했지만 당시에 전세가 충격에 빠졌었죠. 네. 그때만 해도 구글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의 이미지도 있었고 예. 기술적으로도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가장 앞서갔어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이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에게 져서 4번 알파고가 이기고 한 번 이겼죠. 맞아요. 그래서 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세돌 구단이 진 게 아니라 네. 우리 인류 중에 인공지능에게 마지막 이겨봤던 사람이 맞아요. 이세돌 구단이더라고요. 그 뒤는 뭐 중국부터 일본 뭐 누구든 다 전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 역사적인 승리였죠. 마지막 역사적인 승리 국내에서 했습니다. 네. 당시에요. 구글의 그 자회사 딥마인드라는 회사였는데 알파고 예. 만든 회사. 그 회사의 CEO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문샷 싱킹했다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문샷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바둑 한 판 이긴 거였어요. 아, 그게 네. 실질적 큰 성과로 이어지지가 않았군요. 맞아요. 대신에 대체제가 최근에 등장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챗 GPT라고 하는 요즘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죠. 와, 아주 그냥 난리죠. 예. 그러니까 공개된 지 한 달 반 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뭐 정말 이용자 한 1,000만 명 넘어가고요. 정말 그 이상의 숫자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챗 GPT 약간 설명드리면 네. 오픈 AI라고 하는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GPT-3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GPT-4가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3.5 버전이 챗 GPT라는 거예요. 이게 뭐 챗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채팅 관련한 맞아요. 건가요? 그러니까 대화 형태로 예.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정보를 전해주는 건데요.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인간처럼 광범위한 일반 자연어 학습 모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공부를 할 때 책을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예. 역시 인공지능도 인터넷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공부해서 배웠어요. 그래갖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뭘 질문해도 뭐든지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척척박사 인공지능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무엇을 질문한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예. 바로 검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문자 검색이고. 네, 문자 검색이죠. 예. 결국은 구글이 가장 중요한 검색이라는 시장을 챗 GPT가
바로 위협하기 시작하는 건데 훨씬 편리한 거죠. 그렇네요. 이제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해도 대화만 해도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는. 그렇죠. 그 영화 그 아이언맨에서 나오면 그 아이언맨이 네. 뭐 자비스 뭐 해줘 하면 그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 말하자면 무슨 뜻인지 미리 알아듣고 예.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집사잖아요. 인공지능 그렇죠, 집사.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오픈 AI의 챗 GPT가 결국 구글 검색을 대체할 것이다. 라면서 구글의 주가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색의 위기라면 결국 구글의 위기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구글이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도 하고 회사에서 분위기가 흉흉해진 겁니까? 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이게 바로 뭐랄까 역산 돌고 돈다는 건데 과거에는요. 네. 그 MS가 전 세계 빅테크 시장의 지배자였잖아요. 1990년대까지만 예. 해도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 또는 뭐 익스플로러 이런 걸로 시장을 지배했는데 그 시장을 깨고 도전자였던 사람이 구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오픈 AI라고 하는 이 회사, 예. 이 회사의 가장 큰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최근에 100억 달러 투자했거든요. 100억 달러. 네, MS 역사는 가장 빠른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데 100억 달러면 12조 원 정도 네, 되는 12조 거죠? 원 정도를 단숨에 투자했는데 야. 아마 더 투자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어. 대신에 이제 상장은 멈췄어요. 오픈AI는 예. 상장 안 합니다. 근데 오픈AI의 가격을 290억 달러로 봤으니까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MS의 지분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MS 대 구글이 되는 거예요. 음. 과거에는 MS에 도전했는데 구글이 지금은 구글한테 MS가 도전하고 구글이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 된 상황인 거죠. 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IT 역사가 20-30년 만에 뒤집어진 상황인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글 쪽에서는 얘기하는 건 우리는 검색 광고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챗 GPT는 아직 그런 거 없다.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재미있는 챗봇 같은 거지. 이걸로 어떻게 돈 벌래? 인 건데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네, 돈 어떻게 벌지 모른다. 근데 시장에서는 돈 벌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죠. 만약에요. 챗 GPT가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부탁드리면 구글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주가가 오히려 네. 하반기는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왜? 사람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사람 정리하면 비용이 줄고 비용이 줄면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시장의 판단은 늘 반대인 거죠. 예, 야 구글 통해서 또 하나의 미래를 지금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이스피싱, 불법 유사수신 행위,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도 봄은 꼭 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김종서의 언제나 삶은.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